네, 다사다난했던 2015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큰 이벤트가 미국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밖에도 갖가지 이벤트들이 2015년을 장식을 했었죠.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경제적인 이슈들 되짚어 가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총괄적으로 2015년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그 해마다 그 총괄적인 용어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금융위기에는 New Normal Society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여기 한 단계 더 진전돼서 New Abnormal Society에서 정전의 이론과 그 다음에 관습, 차트 이게 안 맞고 미래 예측까지 안 좋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New Abnormal Societ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New Abnormal Society로 올해 우리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역시 New Abnormal이 주는 의미지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우리 연초에는 IMF 기준으로 한 4%까지는 봤어요. 네. 근데 한국께서도 이제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는 분기별로 이렇게 IMF라든가 예측 기간이 보면 갈수록 좀 하향 조정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대가 2분기 들어서는 이것이 한 3.7% 내외, 그 다음에 3분기 들어서는 한 3.3%.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연간 성장률이 3.1%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마다 편차는 있긴 합니다는 사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저물가가 정착됐던 것이 올 한 해 세계 경제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네, 저성장과 저물가 또 키워드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뒤의 공포가 각국에서 많이 일지 않았습니까? 뒤의 공포랑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올해 세계 경제를 요약하면서 디공포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디공포는 디프레이션, 성장률과 물가가 같이 떨어지는 디프레이션의 첫 글자. 그리고 미국처럼 성장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가가 유발하지 않는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네. 그 첫 이니셜을 따서 사실 디공포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물가 부담은 물가가 낮은 것. 네. 그래서 여기 자막에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공통적으로 선진국들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해 세계 경제 모습에서 한 특징이면 특징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일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운데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장이 떨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좀 올라가는 이 통화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것, 그다음에 짐바브웨. 오늘 하경 링컨한테 제가 지금 연말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히려 되짚어서 좀 이렇게 하나 궁금증을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요? 올해 세계에서 짐바브웨가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일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맞는데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표현해서 하이퍼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5천억 %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베네수엘라도 자국 통화 가지고 이게 돈 가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샌드위치가 이렇게 싸먹는 장면을 아마 한국의 TV에서 이제 보내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자국 통화가 5천억 % 올라가는 상태에서 휴지 조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결국 자기의 국가의 통화 버파 짐바브웨 달러에서 사실 달러를 유통하다가 최근에는 위안화로 버파를 바꿔버렸죠. 버파. 위안화를 써요. 위안화로 네. 이게 그래서 달러랑 위안화랑 겸용해서 쓰는 이런 환경까지 돼서 사실상 각국들이 신흥국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형상이 상당히 심했다고 볼 때 있고요. 우리도 좀 저물가 때문에 획기적 변화가 있었죠. 네. 우리가 이제 인플레 타겟팅에서 보면은 2.5에서 3.5 밴드폭으로 해서 하단과 그다음에 상단을 국적에 설정했습니다는 역시 한국은행에서 우리의 물가도 굉장히 낮은 추세 0%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2%로 밴드폭 줄이고 네. 그다음에 하단선을 중심선을 하단보다 2.5% 낮은 2%로 설정했던 것. 이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서 보면 아주 획기적 변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디공포가 선진국가 이렇게 중진국 이상의 국가들은 디공포에 휩싸였고 그다음에 일부 신흥국가들은 통화치 하락 때문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현상이 보였던 것도 우리 물가적 측면에서 세계 경제를 볼 때 하나의 특징이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는 또 국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경제일 텐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또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항부터 짚어주시죠. 네, 올해 그 세계 경제 뉴스에서 그 첫 번째, 네. 10대 뉴스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10대 뉴스를 꼽는 기관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를 그렇게 꼽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네. 꼽는 기관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만큼 7년 만에 세계 중앙은행인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한 단계 올리긴 했지만은 대전환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이렇게 풀러가고 금리가 내리는 단계에서 앞으로는 이제 돈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그야말로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뉴스로 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다 아시겠죠? 지금 뭐 그동안 뭐 7년 정도까지 0에서 0.25에서 상단 하단 전부 올렸죠. 그래서 이제 0.25에서 0.5%로 피보 레이트 중심선은 3% 정도로 이렇게 설정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제 올해서 이제 마무리됐고 내년에는 이제 인상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그 관심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리를 좀 올리는 것보다 네. 추가적으로 인상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더 관심일까? 한번 처음에 올리는 게 관심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올리는 게 더 관심이 될 겁니다. 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아마 처음에 올리는 이 측면이 더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뭐 슈퍼 달러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다 하는데 의외로 좀 굉장히 차분한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그 달러 인덱스가 97레벨대로 해서 슈퍼 달러가 올 것이다 하는 국면에서는 상당히 좀 상당히 예상 밖의 흐름을 전개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원달러 환율이 일부 증권사에서 달러 상품 하면서 한 1,300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양 PD께서 원달러 환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는 사실 1,160원대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죠? 네. 한 1,167원대로 바로 보여주시네요. 1,167원에서 상당히 좀 그동안 달러 강세를 얘기해서 금리 인상의 달러 강세를 얘기해서 한 우리나라의 달러 예금 잔고가 지금 500억 정도 되는데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제가 한번 양 PD께서 계속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엔달러 환율도 120엔, 네. 그 다음에 위안화 환율도 6.4 이렇게 유로 환율도 1유로에 1.1달러 이렇게 됐죠? 신등가선 이렇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사실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그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비교적 차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하얀거랑 저랑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는 이건 정상적으로 가야 될 길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렇게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환경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상당히 좀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7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금리가 정상화 과정에 돌입을 했다라는 점, 그만큼 또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경제가 완전하게 건전하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자신하기에는 불안전한 요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저 자신하듯 네.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하얀크에서 지적하신 대로 금리를 좀 올릴 만큼 경제 펀더멘탈 측면이 미국 경제가 녹록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리를 한번 올려놓고 금리를 또 다시 또 내리는 이런 환경도 예상치 못할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 반드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경제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출구 전략 기간이 굉장히 좀 길게 되고 있죠. 2013년 5월 말 버냉키 전 회장의 리뷰 서비스에 이어서 작년 10월 말에 양적완화 정책 종료. 그 다음에 이번에 예상보다도 우리 한 6월 정도는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벌써 출구 전략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출구 전략의 기간을 상당히 좀 길게 가져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길게 가져가는데 아직도 불안 요인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미국의 실업률 개선만 목적에 도달하고 있지. 사실상 고용의 질적 지표라든가
아니면 물가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0%대에서 2%에 벗어나려면 굉장히 좀 앞으로 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성장률도 지금 2%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잠재 성장을 볼 때는 여전히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든가 지금 최근에 미국이 무역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거시 경제 이렇게 지표를 볼 때에는 사실 실업률, 고용 지표도 이제 완전한 건 아닙니다는 실업률 제어고는 지적 지표 개선되지 않아. 그다음에 성장률 끌어올리지 못해. 물가 끌어올리지 못해. 국제 수지 다시 악화돼. 여기서 이제 국제 수지라는 건 경상 수지 절단이 되겠습니다. 악화돼. 이렇게 해서 4대 거시 경제 목표 중에서 금리를 올리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앨런의 딜레마, 앨런의 실수 이런 얘기가 아직도 월가에서는 가시지 않고 그 우려가 앞으로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좀 내리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만만찮게 제기되는 것도 펀더멘털 측면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됐습니다. 네, 내년에 과연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금리 인상,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기조 역시 어떻게 형성이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 아베노믹스 지금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올해 연초마다에도 많은 그 국내 증권사들이 네. 일본 펀드라든가 또 일본 경제가 이제 굉장히 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 연말에 한 125엔 정도 갔으니까 한 네. 130엔, 140엔 갈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지만은 상황은 달리 좀 상당 부분 이렇게 반대로 갔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집권 3기 이후에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평가가 좀 다소 좀 긍정적으로 또 맨날 그렇습니다. 일본은 회계연도 독립이기 때문에 4, 4분기가 네. 경제가 비교적 좋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4, 4분기 이번 때쯤에 올해는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도로를 좀 뜯어고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그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4, 4분기 성장률이 좀 좋게 나오긴 해서 일본이 최근에 하경영권 말씀대로 이렇게 경제가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올해 연간을 놓고 볼 때는 연초의 기대에 비해서 또 엔달러 환율 전망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9월 말에 그 아베 집권 3기에 아베 총리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상 야당의 어떤 그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 후보의 어떤 아베 총리를 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야당답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집권 3기에 성공을 했는데요. 집권 3기가 아베노믹스 성공 때문에 성공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외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좀 어둡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이런 게 나오죠. 성장률 물가 부의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무디스의 국가신용 등급 떨어진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 추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이 그다음 협조적인 위기에서 자 아베 정부 행정부와 그다음에 그렇다 하루 효과가 있는 일본 중앙은행간에 자 지난 2년 동안은 아주 협조적인 관계, 공제적 관계에서 최근에 보면 이것이 균열을 보이는 것은 역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그동안 인위적으로 추진해왔던 아베 총리는 좀 계속해서 이걸 집권 3기를 맞아서 계속해서 들고 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아베노믹스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 좀 계속해서 들고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걸 좀 차제를 기해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균열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의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베의 집권 3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써 2018년까지 집권에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내년 들어서 이뭐 추가 양적완화 정책 이렇게 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과 그 일본은 좀 금리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가고 미국은 그 금리 인상에서 Great Divergence에서 대뭐 이렇게 발산이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예측 기관들이 사실 그 아베노믹스가 추진한 지 지금 이렇게 내년 들어서는 3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제이코브 이펙트라든가 아니면 마셜 러너 컨디션이라든가 이래서 요건 이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아베노믹스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벌써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이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무리하게 엔저를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엔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내년도 전망은 130엔, 140엔 전망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망이 나오나요? 지금 대체로 보면 지금 수준 120엔 정도. 120엔, 예. 또 일본 좀
추가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여지를 보고 있는 기관들은 그래도 120원 정도. 그러나 많은 기관들은 오히려 120엔 밑으로 떨어질 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네. 110엔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 과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엔캐리 자금을 주도하고 있는 와다나베 부인들이 지금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올해 와다나베 부인들이 굉장히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일부 기관들이 한 140엔, 130엔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게 추가적인 엔저에 베팅했다 보니까 지금 엔달러 환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양 PD께서 아주 발빠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한 120엔 내에서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고치 125엔 네. 정도 이해는 넘어가지 못하는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장에서 와다나베 부인들이 선제적으로 스마트머니들인데요. 굉장히 올해 손실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와다나베 부인들이 지금 손실을 기록하면 자기 자신의 자본에 대해서 어떤 마진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을 희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내년도에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가 금융 완화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130엔 이 가능성은 이번에는 그렇게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연초부터 일부 국내 증권사라든가 예측기관들이 또 무슨 교수님께서 한국경제TV에도 출연했던 그 교수님께서 연초에 140엔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한 가지 전형적인 입장은 있었죠. 네. 일본이 이제 이 추가적인 엔저를 돈 버는 과정에서 한국이 반발했었고 중국이 반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에 붙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TPP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RCEP를 해가지고 굉장히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TPP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일본의 협조 속에 굉장히 진행됐던 것도 사실 주변의 반발을 의식한 공생적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나온 측면에서 사실 낫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일본이 추가적인 금융 완화라든가 금융 완화 이런 정책보다는 결국 구조 조정을 얼마큼 추진하느냐 이것이 일본 경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년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2년간은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풀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해 양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그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플랫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금은 아베노미스 돈 푸는 게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자, 돈 푸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펀더멘탈 개선이거든요. 예. 그게 투자자의 우선순위가 지금은 주가를 할 때 돈을 푸는 것, 이 추가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거 관심 없다.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탈. 이게 경제가 개선되느냐 이 여부기 때문에 내년에 일본 경제 주요 예측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1% 대비해서 1% 정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나오는 예측기의 주가 전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유럽의 경제가 될 텐데 사실 출발할 때 올 연초만 하더라도 유럽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본 D의 공포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또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은 이제 지금 말씀 대로 1년 내내 D공포 우려. 네. 특히 이제 ECB 같은 유럽의 이렇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통적으로 물가 압력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D공포의 부담 때문에 결국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아시겠습니다. 매달 600억 유로씩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공급하는 이렇게 양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죠. 초기 단계는 이게 좀 먹히는 것 같았었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유로화 약세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돼서 유럽의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역시 우리의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와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났었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난민이라든가 테러 이것이 의외로 회원국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초래하면서 유럽 경제가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난민과 그 다음에 테러 문제는 자금의 이탈 부분과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유럽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에서 매달 650억씩 공급하고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쳤지만 사실 이 돈이 유럽 내에 머물러야 되는데요. 미군 금리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들이 왜냐면 다른 쪽에 드레인 이펙트, 네. 드레인 이펙트를 이렇게 하고 또 유럽 내부에서는 난민 테러하면 한국에서도 유럽의 국민이다 하면 난민 테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은행 시스템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현금 창고에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소위 호딩되는 블랙홀처럼 호딩되는 그래서 실물 경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유럽의 경기가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유럽 경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정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민 문제, 이 테러 문제에 이어서 유럽 안에서 분열 조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주말 사이에도 브렉시트와 관련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통합은 결국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면 통합이 네. 빨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부정적 측면이 많이 나오면 통합은 자기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수지 움직임으로 예. 간다고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유럽 경제 전체적인 모습을 아까 잠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모습대로 유럽 통합이 간다. 그래서 올해 유럽 통합은 이렇게 진일보하는 게 아니라 일보 퇴보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퇴보 움직임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는 회원국 내부에서의 분리동력 문제. 그래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문제 올해 확정됐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도 카탈리아 확정됐죠. 분리독립. 그래서 인정하느냐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네. 그 다음에 바스크에서도 확산되고, 북부 이탈리아에서 확산되고, 플랑드리 확산되고, 우크라이나 내전 계속되고, 이런 문제가 회원국 내부에서, 한 국가 내부에서 인정 분리독립 문제죠. 이것이 유럽 통합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됐던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유럽의 EU든 유로랜드든 사실 여기서 회원국 탈퇴하는 움직임이 됐죠. 지금 네. 이제 하임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국은 유로랜드 회원국이 아니고 EU 국가이기 때문에 EU에서 탈퇴하는 움직임, 소위 브렉시트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에 영국이 이렇게 탈퇴하다 보니까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정책에. 네.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다 영국과 같이 가거든요. 이런 국가들 탈퇴하는 움직임. 프랑스도 테러 움직임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럽 통합을 주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랜드의 탈퇴 움직임, 그리고 그리스의 탈퇴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경제가 받쳐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올해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한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 3대 뉴스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럽 통합이 100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독립이라든가 회원국 탈퇴 문제 이런 것이 올 한 해 내에 세계 경제를 그렇게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대륙을 또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사항들 그리고 2016년까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들 오늘 이 시간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도 이러한 이슈로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